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지난 시간까지 수익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은 비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개정 과목 이해하기 챕터 2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굉장히 길었는데요. 우리 개정 과목 이해하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자고 한다면 처음에 재무상태표 요소인 자산, 그 다음에 이제 부채거래, 그러면서 사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자본에 오면서 뭐 자본 잉여금 요소와 자본 조정 요소 이런 요소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식에 대한 뭐 유상증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이야기하면서 수익에 대한 인식 기준 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이 아니라 실현주의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은 뭐 판매 기준이다, 인도 기준이다 이런 얘기와 함께 영업 관련 수익과 영업 관련 없는 수익 해서 두 가지로 나눴고요. 영업 관련 수익이라면 매출액이 있었고 영업과 관련이 없으면 영업 외 수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업 관련과 영업이 관련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건데,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쭉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있을 것 같아요. 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에서 그 마이너스 매출원가가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네 가지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용의 종류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수익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비용은 네 가지로 나눠서 기록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자, 영업 관련 비용 두 가지, 영업 외적인 비용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이렇게 영업 관련된 것이 두 가지다, 관련 없는 것이 두 가지다 이렇게 이론상 나눠진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성격을 좀 파악해 보면 학습자가 나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영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판매에 대한 매출 원가라든가 아니면 판매 관리 과정에서 들어가는 판매 관리비가 이 영업 관련일 테고, 그 이후에 이제 영업의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이 영업의 결과에 따른 이익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법인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업 외적인 요소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비용을 각각 구분해서 표기해야 하는데, 매출원가와 법인세 비용은 알겠대요. 왜냐면 매출원가 한 가지, 법인세 비용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딱딱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 안에 나머지 두 가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교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여러 개의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에도 여러 개의 계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요, 이런 유형을 굉장히 좋아해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걸 구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뭐예요? 이 위에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내려오는 이 과정들의 변화가 생기면 영업이익이 바뀌겠죠. 그럼 그 과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판매 관리비, 매출원가 쪽이나 매출액 쪽이나 이 판매 관리비의 변화가 생기면 영업이익도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당연히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물론 뭐 영업의 수익도 있고 법인세 비용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영업 외 비용과 관련해서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기점으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 관리비인지 아니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업의 비용인지 이것들을 이제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계정이 워낙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전체 판매 관리비를 다 외우고 전체 영업의 비용을 다 외워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석대로 하면 다 외우시라고 합니다. 그래야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 했을 때 판매 관리비만 내가 골라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냥 외우세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암기사항입니다, 필수로 암기하세요 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팁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강에서 그 두 가지 비용을 크게 나누는 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비용과 관련된 내용 좀 더 볼게요. 비용이 무엇인지 비용에 대한 정의 나오고 있고요. 저희 책에 이제 비용의 인식 기준이다 라고 해서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수익에 대해서는 실현주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죠. 자, 이렇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보셨던 거 감가상각비라든가 퇴직급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감가상각 같은 경우 자산에 대한 효익을 얻었을 때 그만큼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하자라고 했었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사하는 날 한꺼번에 실현된 것으로 혹은 한꺼번에 대응시키지 말고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1년 동안 근속연수를 늘렸다면 그만큼 지불할 퇴직금의 액수도 같이 증가했을 것이다. 따라서 직원으로부터 노동력을 얻어서 효익을 얻었다면, 그래서 수익이 생겼다면 그에 대응하는 퇴직급여라는 비용도 매년 인식을 해서 비용을,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충당부채 형식으로 쌓아놓자, 이렇게 이제 배우셨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비 비용, 법인세 비용, 여기 4가지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당기순이익을 끝으로 이제 저희가 계정과목 이해하기 파트는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비용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내용은 비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비용과 손실을 뭐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에게 교재는 비용은 무엇이고 손실은 무엇이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보여주곤 있는데 그냥 한번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볍게 보세요. 자, 비용이다 라고 하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손실은 일시적 우연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빈번하게 회사가 지불하는 내용들은 비용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자주 빈번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는 손해, 뭐 예를 들어서 손실이라고 하니까 재해손실, 재해손실은 우리 처음에 회계의 첫걸음 파트에서도 배웠었는데요. 뭐가 있었냐면 홍수나 화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소멸되었을 때, 소실되었을 때 재해손실이라고 부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홍수나 화재를 자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우연적 거래로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손실로 보는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해서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매출원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이 매출원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직접 대응에 대한 비용인지 간접 대응에 대한 비용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 시험에서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저희 시험에서 물어보는 빈도수보다는 약간 여러분들 혹시 전산회계나 이런 거 나중에 준비하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종종 또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회계 자격증, 혹시 회계관리 외에도 다른 자격증들을 취득하실 계획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봐주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자, 비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간접적 대응을 되고 있는지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직접적 대응이라고 한다면 인과관계에 따라, 즉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거죠. 인과관계에 따라 수익에 직접적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출원가가 있어요. 우리가 매출원가다라고 하면요, 이제 보통 물건을 하나 매출을 해요. 원가 7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의 매출 수익을 인식할 때 판매된 게 얼마짜리? 700원짜리 원가의 물건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1000원이 기록이 되면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700원이 기록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때 그 수익 인식하는 물품에 대한 원가, 비용이죠. 같이 대응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딱 1:1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매출 인식했을 때 그에 대한 원가 인식, 이렇게 직접 대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직접 대응은 알겠어. 그 외에 간접 대응은 뭘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접 대응은 자, 수익 창출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 기계에 대해서 뭐 얼마너치를 내가 사용을 했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한 1년 정도 사용을 했으니 1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률법이면 일정한 정률에 의해서, 아니면 정액법이면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대응시켜 인식하자 이거예요.
만약에 뭐 500만 원짜리 기계였는데 내가 매년 정액법으로 1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올해에도 감가상각비 비용을 100만 원 인식할 거고요. 내년에도 100만 원의 비용을 인식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기계를 가지고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개를 생산했고 그 다음 연도에는 1500개를 생산했고 그 다음 연도에는 700개만 생산했고 이렇게 거기서 얻어지는 효익에 대해서는 1000개, 1500개, 700개로 각각 다르지만 그냥 비용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체계적으로 배분을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사하게 대응을 시켜 나가는 거, 체계적으로 인위적으로 금액을 쪼개서 비용으로 나누어서 인식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대응으로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한 즉시 기간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것도 간접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광고하고 나서 그 광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광고 하나를 내가 광고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단지 하나를 뿌렸다. 전단지 하나가 뭐 100원짜리다. 100원짜리 전단지를 뿌렸더니 고객 한 명이 왔더라. 100원짜리 뿌렸더니 100명, 한 명이 왔더라. 이게 1대1로 계속해서 대응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전단지를 100장 뿌려도 한 명의 고객도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체계적 배분을 한다기보다는 광고라는 걸 딱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진행을 해서 비용이 일시적으로 딱 나가니까 일시적으로 모두 다 하나의 비용으로 지불했을 때 지불한 시점에 모두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개념의 이런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매출 원가를 기록하게 되는 직접 대응도 있고요. 그 다음 기계 사용이나 건물의 사용이나 차량의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방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진행하는 간접 대응도 있고요. 그 다음 지불했던 시점에서 모두 다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이런 광고 선전비와 같은 이 발생 즉시 기간 비용으로 대체해버리는 방식도 있더라라고 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제 뭐 1번 매출원가, 그 다음 2번의 감가상각비, 3번의 광고선전비, 뭐 4번의 대손상각비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출제를 하면서 다음 중 비용에 대해서 뭐 성격이 다른 하나 혹은 직접 대응인 비용을 고르시오, 간접 비용인 대응을 고르시오, 혹은 간접 비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직접 대응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땐 매출원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옆에 뭐 특정 매출과 관련된 판매 수수료,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너에게 1000원의 수수료를 줄게. 그러면 하나 물건이 매출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판매 수수료 1000원씩 우리가 하나하나 1대1씩 대응이 가능한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걸 모두 다 뭐 달달달 외워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서 아,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간접적 인식 경우가 있구나까지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매출원가로 갈게요. 실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응시하실 때요, 이 매출원가에 대한 산출하는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앞에 강에서 제가 재고자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왔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을 하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셨죠. 혹은 T계정을 가져다 놓고서 상품에 대한 T계정을 그렸다. 차변의 기초, 증가하는 건 매입할 때 증가, 대변의 기말, 그리고 대변의 매출하면 줄어든다. 이 매출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원가로 기록해라.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한다. 기초 플러스 매입액에 마이너스 기말을 하면 매출원가, 혹은 기초 플러스 매입액에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기말 재고액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자,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단기 상품 매입액이 나와 있어요. 이 매입액은 정확하게 더 표현을 해보자면 순 매입액이야. 순 매입액. 순 매입액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 매입액이라고 하면요. 매입한 물품에 대해서 이 매입 부대 비용이 있더라. 즉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운반비예요. 운반비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운반비는 취득원가에 포함이었죠.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는데 2,500원의 택배비가 붙어서 나는 12,500원 결제하고 샀다. 그 재고의 가격을 우리는 12,500원짜리라고 불러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처럼 매입할 때 부대비용, 운반비나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서 매입액을 결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 뒤에 조심하셔야 되죠. 자, 쇼핑한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께 팁을 드렸죠? 쇼핑한 물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갖다 버리지 마세요. 반품하자 대신 일찍 하자. 그래야 반품이 잘 돼. 그래서 쇼핑의 팁, 반품하자 일찍 기억해 주시는데요. 자, 반품하자 일찍을 왜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어요? 매입했던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품해서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매입, 환출. 자, 하자가 있어서 깎아달라고 했더니 깎아줬어요. 매입, 애누리. 그 다음 외상값을 일찍 갚았더니 상대방이 깎아줬어요. 매입, 할인. 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차감한 매입액인 순 매입액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저희 교재에서는 매출원가를 이제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출원가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매출액도 마찬가지. 순매출액. 자, 근데 순매출액을 계산하실 때 조심하실 점은 전체 총 매출액이 있을 거예요. 전체 총 매출액에서 이제 무엇을 차감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따라 붙는다? 반품하자 일찍. 자, 그러면 매출했던 아이들에 대해서 반품이 되어서 다시 들어왔다. 매출 환입. 그 다음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줬다. 애누리. 외상값을 일찍 갚아서 상대방 거래처가 일찍 갚아서 조기에 회수함으로 인해서 깎아준 돈이 있다. 매출 할인이죠. 이런 비용을 모두 다 차감한 다음에 우리는 순매출액을 계산해서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점. 매입액은 매입할 때의 부대 비용, 운반비를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매입액에 넣어줬잖아요. 하지만 이 매출액에서의 운반비는 여기에 더하는 것도 차감하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회계 담당자가 실수로 운반비를 매출액에 더해줬다. 매출 시 부담한 운반비를 더해줬다 그러면 그때는 빼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실수로 뭐 그렇게 더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운반비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대요. 자, 아직 여기 매출액에 반영이 안 됐대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반영하시면 안 돼요. 이 매출할 때 운반비는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면 자, 이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 이익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우리는 그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그 과정에서 매출 과정에서 부담했던 운반비를 판매 관리비 쪽으로 별도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 매입할 때 운반비랑 헷갈리지 마세요. 매입할 때 운반비는 취득원가에 포함이지만 매출할 때 운반비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한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내용까지 저희가 손익계산서 매출 부분을 보면서 설명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순매출액, 매출원가를 구하는 과정의 매입액도 순매입액이더라. 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넘어와서 지금 보시면 급여부터 시작해서 쭉 판매 관리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 관리비에 어떤 계정이 있는지 이걸 이제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뭐 급여부터 하나씩 좀 따져보자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월급 이런 거 급여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직원에게 어떤 금전적 혜택을 회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별도의 명칭을 놔두지 않는 이상은 다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했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급여 말고 또 여러분들이 보실 게 직원한테 주는 거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직원에게 복지와 이익과 후생을 위해서 제공하는 혜택들, 이런 건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하죠. 복리후생비는 직원이랑 우리 직원, 내 직원,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회식,
식사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직원들끼리 뭐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장 체육비, 연회비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요. 직원을 위해서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절반 내줍니다. 이게요, 우리가 본인도 부담을 해요. 직원 본인도 부담을 하지만 절반은 회사가 내줘요. 그러면 회사가 내주는 절반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4대 보험에 들어가는 보험료들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 복리후생비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아, 간혹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건강보험료만 여기 썼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내주는 부분을 세금과 공과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복리후생비로 통합해서 부르기로 했어요 라고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부르시는 회사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성격을 따져서 불러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은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그 다음에 회사가 내주는 이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로 이렇게 별도로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들, 4대 보험을 내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죠. 자, 그러면 급여도 복리후생비도 직원을 위해서 내주는 부분이고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퇴직급여도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직원이 퇴사를 할 때 가져가는 거겠죠? 네, 이런 부분도 직원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판매 관리비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료. 임차료는 월세 내는 거죠. 월세.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월세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임차료다라고 하는 개정을요, 단순하게 우리 뭐 판매하는 혹은 사무실 여기 임대하고서 내는 임차료 월세만 해당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빌려서 쓰는 거에 대한 월 사용료 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임차료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회사에서는 뭐 빌려서 썼어라는 표현보다는 렌탈 업체로부터 렌탈을 해서 썼어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렌탈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내가 계속 물을 마시고 커피 마셔야 되니까 회사에 정수기, 이거 정수기 렌탈하는 거래. 뭐 정수기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뭐 하루 종일 회사에서 복사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이거 복사기는 우리 회사 게 아니래. 렌탈한 거래. 라고 해서 뭐 복사기 렌탈을 하면 그에 대한 사용료가 또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수기라든가 뭐 아니면 복사기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 화장실의 비데라든가 렌탈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렌탈료가 나가고 있으면 임차료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또 조심하실 게 있죠. 뭐도 있냐면 자동차도 렌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렌탈해서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리고 뭐 출장 갔을 때 렌탈료를 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리스하는 회사들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리스를 하게 되거나 렌탈을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내게 되는 임차료, 월세에 대해서 월 사용 납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차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임차료들 반드시 뭐 공간에 대한 것만 임차료를 써야 된다? 아니다. 공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월 사용료 납부하는 것은 임차료로 쓰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거래처에게 우리가 무언가 혜택을 제공하면 다 접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대비다라고 하면 이제 거래처니까 나랑 업무 관련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거겠죠. 접대비를 인식하실 때 꼭 뭐 돈으로 주는 것만 접대비냐?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주는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 수 있겠다. 내가 그 사람한테 밥을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이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래처 직원이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을 갔거나 이랬을 때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접대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회사 직원의 결혼식은 축의금 내거나 그러면 복리후생비지만 거래처에다가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 쪽으로 넘어왔어요. 감가상각비다라고 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감가상각 가능한 자산들 있잖아요. 자, 조심하실 점.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하면서 쓰는 비용 계정인데요. 자, 여기에 뭐와 뭐는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얘들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차량 운반구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모두 회사 영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또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것도 보입니다. 자, 제가 이걸 유형자산에 대한 것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죠. 그 이유는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이 무형자산 쪽의 감가상각은 별도로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과 공가. 세금과 공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 시험에서는 그만큼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하는 시험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세금과 공가가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걸 알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금과 공가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셔도 돼요.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요. 세금과 공가라는 명칭을 쓰는 게 직원을 위해서 납부해 주는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도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것들 납부하고서 우리는 세금과 공가라는 명칭을 써요. 제가 왜 자동차세다, 재산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이런 것들은 내가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한 이후에 보유하면서 납부하게 된 보유세 성격이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취득할 때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이런 것들은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세금과 공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해서는 뭘로 보셔야 돼요?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했다. 그럼 세금과 공가야.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우리가 세금과 공가는 세금의 성격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맞지만 모든 세금을 다 세금과 공가라고 하진 않는다. 그 성격에 따라서 취득세나 등록세는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취득 이후에 들어가는 이런 보유 과정에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들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고 있더라.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를 좀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TV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전단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 이제 인터넷 광고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광고를 의뢰하고서 광고가 나갈 때마다 납부하게 되는 비용, 광고 선전비겠죠. 자, 그리고 연구비. 연구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배우셨었냐면 무형자산에서 배웠었죠. 자, 무형자산에서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건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해 주세요. 만약 그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두 다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럼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다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되나요? 아니요. 개발비에서도요. 개발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다시 말해 개발에 성공했다는 건 자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지출이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쓸 수 있겠지만 개발 단계에서도 자산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경상개발비라는 비용 계정을 써서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냥 개발비가 아니라 여기는 경상개발비 해서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용들을 의미하죠. 자,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대손상각비라는 건 어디에다가 쓰는 거냐면 우리 매출 채권이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회사가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대손상각비로서 미리 결산할 때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거나 혹은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자, 근데 제가 왜 이걸 조심하시라 그랬겠어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쪽에만 대손상각비를 설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매출 채권 말고도 미수금이나 대여금 성격의 채권이 있어요. 이 미수금이나 대여금 성격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대손을 처리하는지 이건 이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손삼각비라고 부르는 이 대손삼각비 5글자는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삼각비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각각의 비용 계정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 명칭을 써야 되는지 계정 과목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달달달 다 알게 되는 경우보다는 사실 자주 보시면서 눈으로 익히고 사용하고 관련된 문제를 푸시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팁이냐면 우리가 판매 관리비가 어떤 성격인지 대부분 이제 박스 안에 이렇게 비용들을 막 주고서 그 비용들을 이용해서 판매 관리비가 얼마인지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을 대비해야 될 텐데 끝나는 명칭이 어떻게 많이 끝나냐면요. 비, 료, 여, 과로 많이 끝나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다? 그럼 비료여과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건 말 그대로 팁이거든요. 이게 뭐 원칙 아니면 이론 원리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과 제가 이 판매 관리비에 대해서 좀 암기를 잘 하고 싶은 거야. 암기를 잘 하고 싶은데 그냥 막 하나하나씩 계정에 대한 성격만 파악하고서 그래 여기는 영업과 관련된 성격들이야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아직 내공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그 부족한 내공으로 풀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합격률을 조금 더 올려보고자 여러분들께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 끝나는 게 뭐가 있어요?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경상개발비, 무형자산상각비, 연구비 이런 것들은 모두 비로 끝나죠. 접대비까지. 자, 그 다음에 료로 끝나는 건 뭐가 있어요? 뭐 여기 임차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로 끝나는 건 급여, 퇴직급여, 그 다음에 과로 끝나는 건 세금과 공과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성격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세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앞에 임원급여, 급료와 임금, 재수당 관련된 수당들까지 모두 다 급여로 처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 예수금 계정을 조심해 주세요 라고 해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부채에서도 예수금이라는 명칭을 배웠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에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를 쭉 넣고서 면접을 보고서 그 회사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이 되었을 때 이제 급여 근로계약서를 쓰시면서 급여를 딱 정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그 친구가 나한테 급여를 4,800만 원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4,800만 원이니까 내 계산법에 의하면 12개월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12개월이면 월에 400씩 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나는 급여 명세서에 4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명세서를 받았어요. 근데 자, 분명히 회사는 이 친구에게 급여 400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현금이 혹은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돈이 400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400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 실제로는 어느 정도만 나가냐면 예를 들어 한 360만 원 정도만 나가더라는 겁니다. 뭐야? 40만 원은 왜 안 줘?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뭐가 있었어요? 너 이렇게 근로소득을 얻어가면 나라가 너가 부담할 소득세를 회사인 나보고 원천징수해서 대신 나라에 납부하래 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득세가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 소득세의 대략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또 납부하셔야 되겠고요.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있어요? 아니죠. 앞에서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내준다고 했지만 그건 회사가 부담하는 절반일 뿐인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직원이 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있고요. 국민연금도 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도 있어요. 뭐 이 외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만큼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준 거예요. 이렇게 제외되는 성격들이 뭐 소득세도 있겠고 보험료도 있겠고 연금도 있겠지만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직원이 납부해야 될 것을 회사가 대신해서 예비로 받아놓고 있는 돈인 거예요. 이 예비로 받아놓고 있는 돈은 회사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에 대해서 예수금 이렇게 써놨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날 40 이렇게 납부하시고요. 예수금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급여 얘기를 하면서 급여와 관련된 각종 세금 제외하는 것은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써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급여 지급의 총급여 170 중에서 근로소득세 3만 원, 주민세 3,000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를 가지고서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전체 총급여가 170만 원이었어. 근데 소득세랑 주민세 33,000원 빼고 건강보험료 24,000원 빼고 국민연금 5만 원 빼고 하니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159만 3천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차변의 급여는 159만 3천 원? 아니죠. 차변의 급여는 총급여 170이죠. 그러면 나머지 이런 각종 세금들은 뭐라고 불러라? 예수금이라고 불러라. 세금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건 직원의 입장에서의 세금인 거고 직원이 납부할 것이지 회사는 그것을 단순하게 예비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직원에 대한 걸 내주는 거니까 회사의 비용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비용 처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회사의 비용은요, 급여가 비용이에요. 그리고 예수금 10만 7천 원에 나머지 159만 3천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시면 되죠. 자, 상기 예수금 금액을 각각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현금 납부를 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있었던 예수금 부채 의무를 이행한 거죠. 차변으로 예수금 10만 7천 원, 대변에 현금 10만 7천 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형자산 삼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요. 여러분들 무형자산 삼각비는 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간접법 형태로 쓰잖아요. 근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해서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대변에 뭐라고 써라? 그냥 개발비를 쓴다거나 아니면 영업권을 쓴다거나 아니면 특허권을 쓴다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직접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도 좋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업회계 기준은 물론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 간접법 허용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렇게 직접법으로 바로바로 자산의 가치를 깎아 나가고 있고요.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여러분들 방법은 뭐였어요? 아무거나 다 됐죠. 합리적인 방법 모두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감가상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몇 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 연수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맘대로 막 100년씩 한다? 아니다. 최대 20년을 넘기지 말아라.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내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용 연수가 20년을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대 20년까지를 내용 연수로 보도록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을 하시고 내용 연수 20년으로 하는데 만약에 합리적인 방법을 정하기가 어려워. 그럼 뭘로 하래요? 정액법으로 하시래요. 그럼 정액법으로 최대 20년까지 감가상각을 할 건데 공식을 살펴보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더라. 그럼 내용연수는 뭐 최대 20년이라고 알았는데 이 잔존가치라는 건 어떻게 산출을 해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데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사실 무형자산 감가상각은 굉장히 쉽죠. 그냥 취득원가에 내용연수 정해진 것을 가지고서 나눠만 주시면 바로바로 무형자산 상각비가 산출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해서 판매관리비로 보게 된다라는 설명 드렸고요. 이제 영업의 비용으로 갈게요. 영업 외적에서 발생하는 비용들로서 지금 보시면 이 뭐뭐 비용에서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업을 한다거나 돈을 빌리는 게 회사의 주된 영업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차입금에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자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었던 걸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대응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주의하실 계정 찍고 넘어갈게요. 바로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자, 앞에서 그냥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 앞에 그냥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냥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즉 외상매출금과 받을업, 즉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었고요. 그 외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도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채권인 미수금이라든가 대부업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에 대해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이렇게 불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대손상각비 그냥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5글자의 대손상각비가 나오는지 아니면 8글자의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하나는 판매관리비, 하나는 영업의 비용이니까요. 반드시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죠. 미수금과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혹은 대손을 발생했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미수금과 대여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 처분손실이다 라고 하는데 이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이나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을 배우셨죠. 주의하실 점. 자, 이 유가증권 처분손실, 즉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증권도 있고요. 매도가능증권도 모두 해당합니다. 해당돼요. 자, 그런데 옆에 보면 평가손실은 누구만 와 있어요?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손실만 영업의 비용으로 와 있어요. 자, 그 이유 있죠? 주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실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쓰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 뭐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혹은 뭐 평가이익도 마찬가지. 얘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재무상태표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 수량에 대한 감소가 오게 되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인데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요. 이 감모손실도 우리가 원가성 있는 손실과 원가성이 없는 손실로 나누어서요. 내가 늘상 나는 손해 정도다. 내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실이다. 원가성이 있는 손실로 그런 경우의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죠. 그럼 여기 영업의 비용에 있는 감모손실은 뭘까요?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 감모손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가성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매출원가냐 영업의 비용이냐를 구분하고 있고요. 지금 영업의 비용 쪽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없는 손실이었다는 거 꼭 구분해 주세요. 자, 외환차손과 외화환산손실. 환산은 12월 31일 기준일에 결산일에 기준 환율로서 환산한 거고요. 이 외환차손은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실제로 대금을 상환하거나 회수하는 과정에 환율의 차이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되면 발생하는 계정이죠. 자, 기부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냥 제공하다라고 했을 때 그 제공하는 게 내 회사 직원이면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내 회사 직원 아닌 외부인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접대비, 하나는 기부금. 그럼 접대비는 뭐냐? 접대비는 내 회사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나랑 아주 관련이 깊은 사람이죠. 그럼 기부금은 뭘까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면서 나랑 관련성이 없어요. 나랑 관련성이 없다는 건 회사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다 라고 해서 우리 뭐 비유동자산에 투유무기 해서 투자자산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 투자자산을 처분했을 때 회사가 취득한 가격보다 손해를 보게 되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오겠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오겠죠.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은 대변에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써라. 그 다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계상된 걸 쓰셔라. 세 번째, 받는 돈을 써라. 그리고 네 번째, 차변의 금액이 부족하다. 부족한 만큼 비용이 발생한 거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사채 상환 손실은 우리가 사채를 상환할 때 만기에 상환하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기가 아닌 회계기간 만기가 아닌 이 사채 만기 이전에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차변에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쓰시고 대변에 대가를 제공하는데 이 액면가액에서 대가를 제공하는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좀 많이 나가더라. 많이 나가면 사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손해를 본다. 사채 상환 손실이죠. 자, 그 다음에 도난이나 분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잡손실 혹은 잡손실 계정을 언제도 쓰시냐면 현금 과부족으로 썼던 계정에 대해서 결산일까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웠을 때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때는 잡손실로 바꿔주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판매 관리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잘 구분해 줘야 되는 영업의 비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많은 비용을 어떻게 기억할 거냐? 자, 저는 팁, 반드시는 아니라고 했어요. 팁. 자, 영업의 비용은요, 특징이 뭐뭐 비용, 그 다음 뭐뭐 손실, 그 다음에 기로 시작하는 기부금, 기로 시작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뭐뭐 비용이라 하면 사실은 이자 비용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뭐뭐 손실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유가증권 처분 손실, 감모 손실, 외화 환산 손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사채 상환 손실, 잡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평가 손실, 그 다음에 물론 차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옆에다가 뭐 차손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팁들을 잘 기억하셔서 실수 없이 푸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난 강사님이 얘기해준 팁이 싫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하나씩 이해하고 넘어갈래요? 네, 좋아요. 이해하시든 암기를 하시든 시험장 가셔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만 아시면 돼요. 자, 우리 앞에서 접대비와 기부금을 정리했었단 말이에요.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 쪽으로 들어가요. 왜?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을 했으니까. 진짜 실수 많이 해요. 왜냐? 사람들은 접대를 했다라고 하면 뭔가 영업 외적으로 들어간 비용일 거야. 이게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을 거야.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접대비를 꼭 이렇게 영업의 비용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접대비도 우리는 판매 관리비로 넣고 있다. 왜? 이거는 거래처의 업무와 관련해서 내 회사 제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서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진짜 영업과 관련 없이 제공하는 것 기부금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 제품을 기부했다고 해서 그 내 회사 제품이 뭐 당장 매출이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물품에 대해서 업무와 전혀 영향력이 없는 무관한 사람에게 혹은 단체에게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영업의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이 부분 다시 한번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법인세 비용인데요. 이 법인세 비용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그냥 지나갈 것 같지만 사실 시험에서도 종종 자주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우리 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그래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순이익,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은 당기순이익이에요.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법인세 비용이랑 회사가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 비용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요. 지금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보여주는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쭉 온 건데 문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된 이익에 대해서 대응해서 세금을 계산하긴 했지만요. 실제로 세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회계 기준, 세법 기준으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는 세법에서 정하는 수익,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세법 기준으로 하면 이걸 입금 이렇게 부르고요. 얘를 비용이라고 안 부르고요. 손금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세법상 세무상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의 기준에서 세금을 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법인세를 실질적 진짜로 납부한 금액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있지만 사실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 비용은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나서요.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무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세무상 이익을 가지고 납부할 실질적인 법인세를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2번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해요. 한번 이 회계상 이익을 가지고서 세금을 계산해보고 나중에 이 회계상 이익은 회계상 이익대로 두고 세법의 관점에서 이익을 다시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을 다시 한번 계산하는구나. 그래서 법인세를 2번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하고요. 자, 2번 계산한다라는 건 이제 나중에 최종적인 세금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2번은 좀 달라요. 자, 회계 기준에서는요. 우리가 법인세를요. 납부할 때요. 2번 납부하래요. 자, 아까는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계산을 2번 하라는 거고요. 실질적 납부는 1년에 2번 할 거예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법인이라고 한다면요. 1월부터 12월 달 사이에 벌어들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한 번만 납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1월부터 12월 달 회계 기간 중에 절반이 딱 지나면, 즉 6월까지겠죠. 6월이 지나고 나면 너희가 반년 정도 영업을 했구나. 그렇다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거에 대한 법인세 중에 절반만큼은 똑같이 벌었겠지. 그러니 전년도에 낸 것 중에 절반을 우선적으로 먼저 납부를 해. 그리고 나중에 12월 달까지 영업을 하고 나서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한 후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먼저 납부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돼. 이런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먼저 납부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한 회계 처리, 왜냐면 돈이 나갔으니까 회계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 대변에 현금이 나갔고요. 차변에 법인세는 법인세인데 지금 확정된 비용이 아니에요. 선급 법인세다라고 해서 나라가 시키는 대로 먼저 법인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산이랑 동시에 공부를 하신다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전산 쪽에 가서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를 보시면 이런 선급 법인세라는 명칭보다는 이제 거기는 이제 선납세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개정과목 명칭은 프로그램들마다 각각 조금씩 다르게 특징을 붙여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이렇게 선급 법인세라고 아예 선납세금 자리를 선급 법인세로 이렇게 수정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시험은 어쨌든 먼저 납부한 법인세다라고 해서 선급 법인세 이렇게 처리하고요. 선급 법인세가 됐든 선납세금이 됐든 얘들은 자산이에요. 아직은 내가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 만약에 회사가 X 1년도에 1월부터 12월 달까지
100만 원의 법인세를 냈더라. 그러면 X2년도에 납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X2년도에는 당연히 X2년도에 영업을 다 해봐야지만 알겠지만 나라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전년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법인세인 50을 우선적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성급법인세 50, 현금 50 납부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결산이 되었을 때 12월 달까지 다 영업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될 법인세 계산을 했더니 법인세가 뭐 120이더라 라고 하면 법인세 비용을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법인세 비용 120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는데요. 이 120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120을 다 납부하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120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납부했던 건 이제 빼시고요. 나머지 70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그 70에 대해서도 오늘 당장 납부하는 건 아니에요. 결산일인 12월 30일 날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가 실제 납부하는 날 어떻게 처리하시면 된다? 차변에 미지급 법인세 그리고 대변에 현금 7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먼저 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산하고서 다시 한번 납부를 확정 짓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시고요. 이제 단기순이익으로 갈게요. 단기순이익이다라고 보시면 기초의 재무상태표 자산, 자 제가 한 10, 그 다음에 자본이 조금 더 크니까 따로 써볼까? 네, 부채 4, 자본 6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이제 돈을 벌었겠죠. 우리가 단기순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수익 번 거 있고 비용 번 거 쓴 거 있을 거예요. 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8이다. 비용이 6이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이만큼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단기순이익이 이만큼 늘어난 부분은 당연히 재무상태표 쪽에 단기순이익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단기순이익 쪽에 단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로 들어오게 될 때는 자본 항목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금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10이었다. 부채가 4였다. 물론 이 부채에 대해서도 증가나 감소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산 내에서도 증가나 감소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자본이 6이었다라고 했을 때 단기순이익이 증가한 만큼 뭐도 증가할 것이다. 자산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문제로 가게 되냐면 뭐 중간에 자본 거래에 대해서 추가 출자라든가 배당은 없었더라. 그러면 기말에 자본에서 뭐를 차감했을 때 기초의 자본을 차감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가 단기 순이익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해서 산출하는 단기 순이익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렇게도 이제 나름대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죠. 자, 이런 경우들 단기순이익이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해볼게요. 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단기순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하려면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비용이 줄어들어도 이익은 커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기순이익이 증가했어. 단기순이익이 증가하면 뭐도 증가하겠어요? 단기순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도 증가하겠죠.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건 이 회사의 뭐도 같이 증가해요. 자본의 총계도 증가하겠죠. 자본의 총계가 증가하게 되면 이 자본의 총계는 뭐도 같이 증가하게 되더라. 자산도 같이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지 혹은 단기순이익이 직접적으로 증가했다기보다 비용을 덜 인식했다거나 수익을 더 많이 인식했을 때 회사의 이익은 어떻게 변하고 그 이익이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이나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모든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라고 하는데 모든 채권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지만
미수금이나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일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인세 비용은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부담하는 건 세무회계 관점에 의해서 세무상 이익을 가지고서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하는 건 이 회계상 이익의 관점에서 계산한 금액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멘트가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낄 테지만 어쨌든 이 부분 X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도 뭐 해설에 법인세 비용은 회사 계상 회계상 순이익에 대응해서 산출한 비용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 법인세 비용의 의 부분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업회계의 이익과 세법 규정된 과세 대상 소득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별도로 계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 읽으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희 배웠고요. 이제 학습 정리 보시다시피 비용,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일비, 법인세 비용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챕터 2 개정 과목 이해하기 모두 다 끝이 났고요. 다음 챕터에서 이제 좀 정리하는 단계로 우리가 결산 마무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